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5년 4월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4월 6일에 올라왔던 이민주양 이야기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인플루언서들 중에는 특이하게도 가상 공간의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버추얼 방송인들인데요. 물론 완전히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들은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할 아바타를 사용하여 해당 캐릭터를 통해 컨텐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의 소재들과도 아주 잘 맞물리는데요. 해외에서 인기를 끌던 이 버추얼 방송인들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버추얼 캐릭터, 이른바 가상의 존재들이 이슈가 되었던 시기가 오래전 과거에도 한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한국 정치계에서 벌어졌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뜬금없어 보이는 관계인 가상 캐릭터와 한국 정치계, 둘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작된 것이 절대 아닌 가상의 캐릭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며 특정 정당을 옹호, 홍보 혹은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던 시기, 흔히들 1990년대 후반을 세기말이라 지칭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0년은 보통 밀레니엄이라 불렀는데요. 이런 세기말과 밀레니엄 시대를 관통했던 단어는 바로 디지털 세대라는 단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또 디지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이버라는 단어였습니다. 디지털과 사이버로 대변되던 세기말과 밀레니엄, 한국에서는 스타크래프트가 유행하게 되면서 PC방 문화 등이 발달하게 되었고 일찍이 PC 통신 등으로 대표되던 온라인 문화는 많은 수의 PC방과 빠른 인터넷 회선의 보급 등으로 인하여 어엿하게 인터넷 세대란 개념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참 많은 분들이 온라인 게임 등을 즐겼고 게임이 직업이 되는 프로게이머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의 도래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디지털과 사이버란 단어가 완전히 없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자주 언급되기도 했지만 1990년대 후반 세기말 분위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두 단어가 시대적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가상현실이란 개념 역시도 이 시기에 아주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였던 1998년 특이한 컨셉의 가수 한 명이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아담이란 이름을 가진 사이버 가수였는데요. 그냥 아담보다는 사이버 가수 아담이란 명칭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진 가상 캐릭터였습니다. 아마도 80년대, 90년대생 분들 중에서는 이 아담에 관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1호의 사이버 가수로서 한창 이슈가 되어 뉴스 등에도 그의 데뷔가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설정상 아담은 동서양의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이상적인 형태를 모아 제작된 외모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보기엔 특정한 인물이 연상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때 자주 거론된 인물이 바로 배우 송승헌 씨. IMF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앨범을 20만 장가량 판매하며 대단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이유는 바로 제작 비용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기술력으로는 아담이 등장하는 몇 분간의 영상 제작에도 아주 높은 금액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점점 방송 출연 등이 뜸해지게 되면서 이로 인해 서서히 잊혀져 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최초의 사이버 가수 아담을 필두로 해서 1998년에는 또 다른 사이버 가수들인 사이다와 류시아 등이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 역시도 꽤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류시아의 경우 1998년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새정치국민회의 고건 후보와 만남을 갖기도 했다는데요. 미디어나 마케팅 측면에서 가능성을 주목받았기에 젊은 세대와 정치계의 소통을 위한 통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은 몇 년 후에 현실화가 되었는데요. 2000년도에 있었던 16대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에서 벌였던 선거 홍보와 대책들 중에 바로 이 사이버 캐릭터를 활용한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런 사이버 캐릭터를 최초로 활용했던 정당은 바로 새천년 민주당이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은 사이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인터넷과 온라인상의 선거 홍보를 위한 연구를 하다가 가상의 캐릭터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래서 캐릭터를 하나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작된 캐릭터의 이름은 바로 이민주양, 편의상 앞에 이는 제외하고 민주양이라고만 부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름은 새천년 민주당에서 따온 민주이고, 앞에 알파벳 이는 전자, 전기를 뜻하는 일렉트로닉의 앞글자이며 뒤에 양은 여성을 표현할 때 붙이는 한자 양이었습니다. 조금은 만화 등장인물처럼 표현된 캐릭터였는데요. 민주양 역시 움직이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공개됐던 민주양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2000학번 산내기 유권자 민주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젊은 세대들이 이번 총선만큼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캐릭터에게 부여되었던 설정은 이렇습니다. 생일은 1980년 2월 27일생으로 당시 19살이었고 현재 나이로는 45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출신이었으며 가족관계로는 부모님과 오빠가 있었고 키는 167cm, 당시 직업은 대학생이었는데요. 몸무게와 발 사이즈, 심지어 시력까지 세세하게 설정되어 상당히 공을 들였던 캐릭터였습니다. 민주양의 캐릭터 모티브가 되었던 것은 당시 테크노 여전사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 이정현씨. 이런 민주양의 캐릭터를 통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전달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정당의 마스코트로 활용되면서 해당 정당의 홈페이지에서 민주양 캐릭터와 간단한 게임 대결을 해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양이 개발되고 발표된 지 이틀 뒤에 그녀는 정식으로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하게 되는데요. 정당 대표와 소속 의원 및 후보들이 참여해서 공식적인 입당식을 치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국내 최초로 전무후무한 가상 캐릭터의 입당이었는데요. 물론 실제로 당시 정치,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등록 절차는 정당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만이 가능했기에 가상의 캐릭터였던 민주양의 입당은 설정 정도로 볼 수 있었지만 정식으로 지도부가 모여서 입당식을 열어주기도 했었고, 또한 가상 캐릭터의 입당이란 이슈 자체가 당시 시대상과 맞물리며 높은 이목을 끌어냈기에 입당 자체는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민주양 캐릭터를 만든 목적이었던 여러 세대가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만든다라는 목표를 사실상 완수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상 캐릭터 민주양이 많은 이목을 끌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자 다른 정당들 역시도 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동참하게 되는데요. 민주양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든 정당은 자유민주연합, 줄여서 자민련이었습니다. 자민련이 만들었던 캐릭터의 이름은 바로 자민이. 자민이 역시도 자민련의 마스코트로 활동하면서 당시 자민련의 홈페이지에서도 활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자민이는 민주양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인기가 그다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자민이의 목소리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일단 공개됐었던 자민이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민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민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민이 캐릭터는 개발 당시 20살이란 설정이었는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의 목소리보다는 중년의 목소리에 훨씬 더 가까운 소리입니다. 캐릭터의 모습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귀여운 디자인이었는데 목소리가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의 목소리다 보니 아무래도 괴리감이 심하게 느껴져서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자민이 역시도 자민련의 마스코트로 활동했지만 2006년에 모습을 감추게 되고 마는데요. 이유는 자유민주연합 정당이 2006년 해산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정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도 역시 가상 캐릭터의 입당을 추진했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입당시키려 했던 캐릭터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가수 아담, 가상 캐릭터 아담의 영입을 제안했었지만 당시 아담의 제작사이자 소속사였던 아담 소프트에서 이 영입 제안을 거절하며 무산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아담이 아닌 아담의 목소리를 맡았던 담당 성우를 영입하려 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민주양으로 촉발된 가상 캐릭터 이슈는
국내 최초의 가상 캐릭터 입당이란 기록을 남겼지만 안타깝게도 2000년도 선거가 종료되고 난 이후로는 존재감이 거의 희미해져 버린 편입니다. 이후에 새천년 민주당이 여러 노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소속 정당 이름도 여러 차례 변경되는 일을 겪는데요. 정식으로 탈당계가 제출되지 않아 탈당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가상현실,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정치 홍보는 2020년대에도 시도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 의원이 증강현실 서비스를 이용해 가상의 세계 안에서 자신의 캐릭터뿐만이 아닌 사무실까지 만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잠시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2000년대 초반 같은 정도의 큰 주목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가상세계의 캐릭터들보다는 SNS 등을 통한 소통이 훨씬 더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사이버 가수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국내 최초로 정치계에 입문한 가상 캐릭터 이민주양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상 캐릭터 활용의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가장 경직되었을 것만 같은 정치계에서도 이런 시도를 벌였다는 점이 꽤 이례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영상은 정치적인 목적이 전혀 없으며 특정 정당의 옹호, 비하가 목적이 아닌 한국에서 벌어졌던 특이한 이슈에 관한 소개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정치계가 시도했던 최초의 가상 캐릭터 입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4월 10일에 올라왔던 세계의 기괴한 풍습들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전통들이 존재합니다. 또 여러 가지 풍습들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풍습들 중에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사라진 풍습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세계의 기괴한 풍습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에는 보시기에 따라 불쾌하실 수도 있는 묘사나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장례식, 세계 어디에서든 다양한 장례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매장이나 화장을 넘어서 최근에는 수목장 등도 꽤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장례 형태 중에서도 독특하고 또한 충격적이었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장이라 불리는 장례였는데요. 이 순장은 한자로 따라 죽을 순, 장사 지낼 장입니다. 말 그대로 죽은 사람과 따라서 묻히는 것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매장하는 형태였습니다. 특히 권력자의 죽음에 이 순장 제도가 동반되었는데요. 사후에도 삶이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권력자의 소유였던 하인들이 함께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누구도 살아서 갑자기 죽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순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의 순장은 희생을 강요받거나 혹은 강제로 끌려와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장으로 예상되는 매장지에서 발굴된 유골들 중에는 두개골 부분에 인위적으로 깨진 상처들이 존재하거나 유골의 목 부분에 밧줄이 남아있는 등 명백히 원하지 않는 순장을 당한 흔적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한국에도 순장 풍습이 존재했었습니다. 부여, 가야, 신라에서 순장이 행해졌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대가야 시절에 이런 순장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대가야의 한 고분에서는 순장자가 무려 30명이 넘게도 발견되었고 이들 중에는 숨질 당시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유골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왔음을 시사하기도 했다네요. 가야는 거의 마지막까지 순장을 유지해왔다고 하는데요. 진흥왕에 의해 정복당한 뒤에는 순장 제도가 마침내 종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순장 제도가 꽤 활발했었는데요. 상나라 시절에 순장이 굉장히 널리 벌어졌지만 주나라에 의해 멸망당하며 순장제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사람 대신에 인형 등을 넣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당시 순장을 한번 할 때마다 많게는 수십 명씩의 사람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였음도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진시황제의 무덤일 것입니다. 진시황의 장례식에는 엄청난 규모의 순장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들 중에는 진시황의 측근뿐만이 아닌 무덤 건설에 참여한 이들, 군사, 관리, 건설 장인, 인부, 노예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순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도구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나마도 앞서 말한 부장용 인형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수많은 사람 대신 진짜 사람을 본뜬 병마용을 넣음으로써 이 정도로 끝나게 될 수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대규모의 순장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제1왕조의 파라오 제르의 무덤에서는 무려 500구가 넘는 순장 시신들이 발견되었으며 4대
4대 파라오 제트의 무덤에서는 약 230구, 5대 파라오 덴의 무덤에서도 비슷한 수의 순장자가 발굴됩니다. 나중에는 나무나 도자기로 만든 인형으로 대체되었는데요. 사후 세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인들의 특성상 권력자가 죽어서도 내세에서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많은 사람을 순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킹의 순장 풍습은 대단히 독특했는데요. 족장이 사망하면 노예 중 한 명이 자원하여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죽은 족장의 재산을 정확히 3등분 하는데요. 하나는 유족에게 남길 유산, 하나는 장례를 치를 비용, 그리고 하나는 순장될 노예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보통 족장과 함께 순장되는 노예는 여성이었는데요. 열흘 동안 3등분된 족장의 재산으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노예에게 열흘간 최고의 대접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의식의 제물이 될 대상에게 마지막으로 크게 호강을 시켜주는 설정과 비슷하게 열흘간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음식, 술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노예에게 가장 독한 술을 먹이고 의식을 흐리게 만든 뒤에 최대한 빨리 목숨을 거뒀는데요. 그 후 숨진 노예의 시신과 족장의 시신을 배에 함께 태운 뒤 배에 불을 지르고 물에 띄워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장이란 풍습 하나에도 참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습니다. 사진 속의 두개골은 정말 기묘해 보입니다. 마치 SF 영화 등에 나오는 외계인의 유골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말 지구에 방문했던 외계인의 해골이었을까요? 사실 이 두개골은 외계인이 아닌 인간의 두개골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형태인데요. 이런 모양의 머리를 만드는 풍습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편두라고 불리는 풍습이었습니다. 편두의 편은 옷 좁을 편이란 한자를 쓰는데요. 이에 걸맞게 편두를 하는 과정 역시도 대단히 특이했습니다. 우선 이 편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행해지게 되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뼈가 물렁한 갓난아기 때부터 납작한 돌이나 판자 등을 이마와 뒤통수에 대고 끈등으로 묶어서 두개골의 모양을 서서히 변형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뼈가 편두의 모양으로 고정이 되면 나중에 나이를 먹어도 이 특이한 형태가 유지된 채로 성장합니다. 이 편두의 역사는 생각보다 아주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가 기록되기 전, 즉 선사시대부터 수행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역사적으로 쓰여진 편두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400년경 히포크라테스가 쓴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히포크라테스는 이 편두에 관해 마크로세팔리, 한국어로 대두증을 가진 부족에 관해 서술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대두증이란 단어는 그들의 두개골 변형, 바로 편두형 머리를 보고 지칭한 단어였다네요. 그렇다면 굳이 이런 편두를 왜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데요. 학자들은 이에 관해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놨습니다. 전투를 할 때 화살 등의 머리가 공격당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과거 사람들의 미의 기준이 지금과는 무척 달라서 민족적인 동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가능성은 신분 구별이라고 합니다. 즉 편두를 한 사람과 그냥 평범한 두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신분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아메리카의 원주민이었던 치누크족은 계급사회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고위계급과 하층계급의 구분을 나누기 위해서 고위계급의 아이들에게 태어나자마자 편두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고위계급은 편두, 하층계급은 평범한 두상이었으며 치누크족이 아닌 외부인이어도 평범한 두상을 가진 이들을 하층계급처럼 바라보고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네요. 치누크족, 마야족이 편두를 만들었던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두 모양을 잡기 위해 고안된 판자 두 개의 사이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눕혀놓고 키웁니다. 그래서 아이의 머리는 자연스럽게 편두 모양으로 자라나며 모양이 굳어진 후에는 성인이 되어도 편두가 유지되는데요. 마야 사회에서도 이런 편두를 통해서 지배계급과 신분을 구별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집트에서도 이 편두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이집트는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가설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편두 모양의 머리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이들이 존재했다는 주장인데요. 편두 모양처럼 길쭉한 형태의 두상을 가진 이들이 있었고 이 집단을 모방하려 편두가 이루어졌다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발굴된 일부 고대 이집트인들의 두개골들 중에 인위적인 모양이 아닌 자연적인 모양의 편두를 보고 다른 이들이 이
소수의 편두를 따라했다는 가설을 내놨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편두가 행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김해시의 어느 고분에서 편두 인골이 출토되었으며 또 경산시 임당동의 고분에서도 편두 유골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들은 앞 이마 부분이 후퇴한 현상을 보여줬기에 보통 이뤄진 나무 판자 등으로 누르는 방식과 다르게 이마를 돌 같은 것으로 눌러 편두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의 두개골 머리 둘레는 약 50cm 정도로 평균적 둘레인 57cm보다도 더 작게 측정이 됐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도 이 편두가 실행되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남부의 다네가시마 섬의 일부 유골들 중에 편두를 한 유골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약 3세기경부터 7세기경까지 히로타족 사이에서 행해졌습니다. 학자들은 이 히로타족의 편두는 집단 정체성을 표현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들이 조개 껍질을 이용해 만든 장신구를 거래한 증거가 있었으며 이런 거래 등을 할 때 타지역 사람들과 자기 부족을 구분하기 위해 편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고대부터 행해졌던 일종의 성형으로 봐도 될 듯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편두가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의 두상을 지구인이 모방하기 위해 행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나름대로 또 흥미로운 주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흑치, 말 그대로 이를 검게 변하게 만드는 풍습이었습니다. 지금은 하얀 치아가 이미지도 깔끔하고 좋기 때문에 치아 미백을 하는 경우가 아주 보편적이지만 일부 지역에선 한때 이 치아를 완전히 까맣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 흑치 문화가 퍼져 있었는데요. 이 흑치는 보통 사춘기 시절에 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사춘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보통이었다는데요. 왜냐하면 이 흑치가 가지는 의미가 성숙함, 아름다움, 문명의 상징 등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 흑치를 할 때는 치아를 일부 갈아냄으로써 치아 모형을 변형시키는 등의 행위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일부에선 인조 치아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 사라지기는 했지만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일부 소수 민족 등에게선 여전히 전해지는 풍습이라고 합니다. 흑치 풍습이 사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서구 열강에 의해 식민지화가 되면서였다고 추정되는데요. 흑치가 수행되던 지역을 식민 지배하던 서양 국가들이 이 흑치에 대해 호불호가 많이 나뉘기도 했었고 서구식 미의 기준이 도입되며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 흑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곳은 다름 아닌 일본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 흑치를 지칭하는 단어가 따로 있었으며 일본어로는 오하구로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는 치아를 검게 한다는 뜻의 하구로메, 금속을 붙인다는 뜻의 가네스케 등으로도 불렸다네요. 그런데 금속을 붙인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바로 이 흑치를 할 때 사용되는 재료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검게 칠할 때 가네미즈란 것을 사용했는데요. 이 가네미즈는 한국말로 하면 철준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철로 만들어낸 용액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 가네미즈 염료에 관해 기록을 남긴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을 방문했던 엘저넌 버트럼 프리먼 미포드는 1871년에 출간된 자신의 저서 일본 이야기에서 에도 지역의 가네미즈 제조 전문 약제사가 한 말을 인용했는데요. 우선 물 3컵을 따뜻하게 데운 후에 청주 반컵을 넣고 이 혼합물에 뜨겁게 달군 쇠를 며칠간 담가둡니다. 그러면 이 혼합물 표면에 찌꺼기들이 생기는데 이 찌꺼기를 찻잔에 따로 따라두고 불 위에 올려둡니다. 이것이 뜨거워지면 오베자 나무 가루와 철가루를 섞은 뒤 다시 한번 가열하여 순수한 가네미즈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접착력을 위해 송진 등을 섞어 바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흑치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적인 목적을 위해서였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일본 여성들의 화장은 얼굴을 아주 새하얗게 칠하고 눈썹을 굵고 짧게 칠한 뒤 입술은 빨갛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직 치아 건강 등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여서 하얀 얼굴에 비해 노란색의 치아가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기 위해 이를 검게 칠하는 흑치가 행해졌다고 하네요. 또한 치아를 코팅하는 역할도 해줌으로써 치아 건강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이 흑치 풍습이 유행했었는데요. 대다수 베트남인 그리고 소수민족인 시라족에서 행해졌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흑치가 여성들에게서 유행했던 반면에 시라족은 남성들도 이 흑치를 수행했는데요.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베트남 지역에서의 이 흑치는 약 기원전 400년경부터 행해졌다고 보여집니다. 베트남에서 흑치를 만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흑치를 만들기 전 처음에 구강을 깨끗이 소독하는데요. 이 소독 과정에는 말린 빈랑, 숟가루, 소금
소금을 섞은 것을 썼고 청주와 레몬즙 혼합물로 입을 헹궈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오히려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하는데요. 깨끗이 소독을 한 뒤에는 코코넛 껍질을 태운 용액을 사용해서 치아에 검게 칠해 흑치를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흑치 풍습에 관해서는 여러 기록이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남겨진 기록도 있었는데요. 조한벽전에선 16세기 인물 조한벽이 베트남에서 목격한 베트남인들과 흑치 풍습에 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머리를 묶어 다니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치아에 옷칠을 하고 다닌다. 아마 흑치에 관한 구체적인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치아에 온나무 수액을 칠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이 흑치는 미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쓰였지만 앞서 말했듯이 신분의 구분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래전 베트남에서는 하얀 치아가 인간이 아닌 동물, 악령, 야만인에 가깝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남녀 구분 없이 흑치를 하는 풍습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도 흑치 풍습은 미의 상징이었는데요. 인도에서도 이런 흑치 풍습이 존재했었으며 치아만이 아닌 잇몸까지도 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관찰이 되었고 아프리카에서는 마다가스카르 지역에서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지역에 걸쳐 이 흑치가 관찰된 것을 보면 어떤 곳에서 처음 시작되어 나중에 퍼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디서 먼저 시작하고 누가 시작했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풍습들 중에는 지금이야 옛날보다 인권 등의 개념이 많이 발달했기에 오래전 풍습을 지금 시대의 기준만으로 판단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보면 비인간적인 풍습도 있었고 또 현 시대의 미적 기준과는 많이 다른 풍습들도 있었습니다. 세계의 기괴한 풍습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4월 13일에 올라왔던 WWE가 지우고 싶은 순간들입니다. 온몸을 던져 관객을 즐겁게 하는 선수들, 가끔은 과격한 액션도 마다하지 않으며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레슬링 선수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마 세계 최대의 프로레슬링 단체라고 한다면 WWE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듯 합니다. 가장 큰 단체이다 보니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해당 단체에서 벌어졌던 어쩌면 가장 최악으로 꼽을 수 있는 사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링 위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은 듯 쓰러진 레슬러. 분명 눈은 뜨고 있지만 초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각본이 아닌 정말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경기 도중 갑자기 쓰러진 이 선수의 이름은 에디 게레로. 오래전 2000년대 초반부터 프로레슬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이 레슬러를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뽑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1967년 유명 레슬러 가문 게레로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비교적 이른 나이였던 1987년부터 레슬링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다른 레슬링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동료 프로 레슬러들과 함께 WWE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WWE가 아닌 WWF로 불렸죠. 영상에서는 구분 없이 현재 명칭인 WWE로만 부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부상을 당해 잠시 링에 오르지 못했었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자신의 기믹을 완전히 바꾸기도 했는데요. 약간 능글맞은 컨셉의 캐릭터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2001년 5월 방출당하게 됩니다. 사유는 바로 음주운전 및 진통제 중독. 사실 그가 진통제에 중독되었던 이유는 사고 후유증 때문이었는데요. 90년대 중반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던 당시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겪고 난 이후 가지게 된 후유증으로 인해 결국 진통제를 달고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방출당하게 되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음주운전이었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진통제 중독은 그의 불행한 운명 복선이 되었습니다. 에디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활에 몰두하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2002년 다시 WWE에 복귀합니다. 그와 가장 절친했던 또 다른 레슬러 크리스 베노아, 이 두 사람이 파트너를 이뤄 활동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WWE 내에 또 다른 스테이블인 스맥다운으로 이적하여 사촌 차보 게레로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2004년은 그야말로 에디 게레로의 전성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선수 30명이 순서대로 난입해 한 명만이 살아남는 서바이벌 형식의 경기 로얄 럼블에서 최후의 우승자가 되며 당시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브록 레스너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레스너를 이기면서 타이틀을 따내고 WWE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2005년 그는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밝혀진 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는데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복용을 비롯하여 앞서 말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진통제 복용 등이 겹쳐 에디의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숨질 당시 그를 목격했던 사촌 차보 게레로의 말에 의하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불과 1년 전 그의 이런 최후를 이미 예견한 듯한 충격적인 장면이 방송에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20일 열린 스맥다운의 경기. 이날 경기는 팀을 이룬 태그팀 매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프로레슬링에서 선수들이 수행하는 모든 동작들과 모든 기술은 전부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지만 경기 내 진행에는 정해진 각본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일 것입니다. 이날 경기 역시도 정해진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때 진행대로면 마무리를 해야 될 에디가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보이더니 주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무대 위에서 넘어지게 되고 마는데요. 심판이 달려가 그를 불렀지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레슬러들 역시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가 정말로 의식을 잃어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가장 경력이 긴 레슬러들 중 한 명이었던 존 브래드쇼 레이필드만이 실제 상황임을 눈치채고 빠르게 달려가 경기를 끝내는데요. 이후 구급 요원들이 달려와 에디를 병원으로 이송시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날 에디가 쓰러졌던 것은 그 전날에 벌어졌던 경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전날 벌어졌던 경기는 당시 과격한 스타일의 연출이 요구되는 블레이드 잡이라는 것이 동반된 경기였다고 합니다. 바로 경기 도중 출혈이 벌어지는 매치를 뜻하는데요. 이날 에디가 블레이드 잡을 너무 과도하게 벌였던 나머지 다음날 치렀던 해당 태그팀 경기에서 빈혈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잠시 쓰러지게 되는 사고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빈혈 증세만 으로 보이지는 않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프로레슬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 보통 이런 장면은 방송에 나가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단 해당 사고가 수많은 관중 앞에서 목도되었고 방송을 통해 송출이 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WWE는 이 사고 역시 하나의 각본이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을 우회적으로 무마하려 했었습니다. 어쩌면 빈혈 증세였다는 해명 역시도 그중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에디 역시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에디를 처음 발견했던 차보 게레로의 증언 속 묘사가 링 위에서 벌어졌던 사고 당시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여 사실 태그팀 매치 때 에디가 쓰러졌던 사고가 빈혈이 아니고 이 비극적인 최후의 전조가 아니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어 보이네요. 1999년 캔자스시티의 한 경기장. 이날 벌어진 사고는 어느 레슬러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숨진 레슬러의 닉네임은 블루 블레이저 또는 오웬하트란 본명으로 더 잘 알려진 선수였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사인은 대동맥 파열이었지만 실제 원인은 약 20m 높이에서 추락한 충격 때문이었는데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웬하트는 레슬링으로 유명한 하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가문의 12남매 모두가 프로레슬러로 활동을 하거나 혹은 프로레슬링 사업에 종사, 프로레슬러와 결혼을 했습니다. 오웬하트는 이들 중 가장 막내였고 그도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프로레슬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려 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넘어오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WWE 초기에는 가면을 쓰고 활동했었습니다. 앞서 말한 블루 블레이저란 닉네임으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슈퍼히어로 컨셉을 활용한 선역 캐릭터였습니다. 나중에는 가면을 벗고 맨 얼굴과 본명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 당시 오웬하트는 큰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자신이 당한 사고가 아닌 자신이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바로 경기 중 다른 선수의 목을 부러뜨린 사고였습니다. 스티브 오스틴이란 선수와 경기를 하던 도중 위험한 기술 하나가 잘못 들어가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파일 드라이버라는 아주 위험한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잘못 들어가 오스틴의 목이 부러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오스틴은 아주 오랜 기간 경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사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오웬하트 자기 자신이 겪은 사고이자 WWE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로도 뽑히는 인명사고였습니다. 당시 오웬하트는 다시 초기의 모습으로 돌아가 가면을 쓴 히어로인 블루 블레이저 컨셉을 수행 중이었는데요. 1999년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WWE 경기에서 이 컨셉을 살려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와이어를 통해 오웬하트가 공중에서 등장하고 링 위에서 버둥대는 살짝 코믹한 연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정대로면 링 위에서 정지했어야 될 와이어가 안전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내 오에나트는 줄에 매달린 채 그대로 추락했는데요. 불행하게도 그는 아무것도 없는 링 위가 아닌 링의 가장자리마다 서 있는 지지대인 탑로프 위로 그대로 떨어지며 몸을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가 낙하했던 높이가 약 20m 정도라고 하니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오에나트는 사고 이후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추락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대동맥 파열로 인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34살이었는데요. 이 당시 사고 현장을 여러 대의 카메라가 촬영 중이었지만 단체 측에서는 사고 당시 영상을 모두 수거한 뒤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당일 다른 선수들은 잠시 동안의 추모나 애도를 가질 틈도 없이 예정된 경기를 모두 치러야만 했는데요. 그날 선수들은 직접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나 행동 등으로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 선수들에게도 지우고만 싶은 기억일지도 모르겠네요. 힘없이 링 위에 쓰러진 어느 레슬러, 옆에서 심판이 다가와 그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지만 그는 일어날 수조차 없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각본상 정신을 잃거나 넘어진 것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그의 전신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경기 도중 다른 레슬러의 기술을 막고서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벌어졌던 이 불행한 사고는 젊은 유망주였던 선수들의 미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지막 사건은 우선 2명의 레슬러를 소개해야겠습니다. 처음 소개할 선수의 이름은 딜로 브라운, 키 191cm, 체중은 약 120kg 정도가 나가는 거구였으며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구들이 즐비한 프로레슬링 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았지만 운동신경은 의외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여서 체격이 큰 선수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공중기술 등을 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선수의 이름은 데런 에이드리언 드로즈도브, 닉네임은 그냥 줄여서 드로즈를 사용했던 선수였습니다. 드로즈 역시 키가 190cm가 넘고 체중이 120kg 정도, 또한 먼저 소개한 딜로 브라운처럼 미식축구 선수 출신이었으며 운동신경도 꽤 뛰어난 편이었는데요. 거구의 선수들이 운동신경까지도 나름 출중하다 보니 두 선수 모두 차기 유망주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유망주가 모두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지는데요. 사고가 벌어진 것은 1999년 10월이었습니다. 딜로 브라운과 대립을 벌이고 있던 드로즈, 두 사람은 결국 경기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이날 경기의 막바지쯤에서 딜로 브라운이 드로즈에게 자신의 주력 기술을 사용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쓰다가 그만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고는 두 사람의 합이 맞지 않아서 벌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드로즈는 헐렁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요. 이 셔츠 때문에 딜로 브라운이 그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서로가 엉성한 자세에서 기술이 들어가 버려서 그만 드로즈의 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몸무게를 합치면 200kg이 가볍게 넘어가게 되니 목뼈에 가해진 순간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드로즈가 이후 전신마비 증세를 겪게 되었고 평생 동안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던 것인데요. 당연히 프로레슬링 선수로서는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은퇴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딜로 브라운 역시도 사고를 일으켰다는 자괴감에 빠져 이후에는 경기의 기량이 눈에 띄게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불행한 사고가 두 사람의 유망주를 그대로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드로즈는 2023년 54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날 경기는 원래 모두 녹화가 되고 있었지만 회사 측에서는 사고 당시 영상을 전량 수거한 뒤 WWE 건물 내의 금고 안에 보관해뒀습니다.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될 영상이라고만 알려져 있다는데요. 그래서 드로즈와 딜로 브라운의 경기는 팬들이 촬영했던 몇 장의 사진들만이 전부로 남아있습니다. 또 앞서 말한 사고였던 오웬하트의 사고가 담긴 영상도 이 금고에 함께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사고는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프로레슬링 또한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것일 텐데요. 관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몸을 던지다 보니 이런 큰 사고가 종종 벌어지고 마는 것만 같습니다. 프로레슬링 방송에서 광고를 내보낼 때 집이나 학교에서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말을 괜히 내보내는 게 아니란 생각도 들게 되네요. 레슬링 무대 위에서 벌어진 여러 사고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4월 17일에 올라왔던 영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리뷰입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공포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공포영화를 잘 못 봅니다. 왜냐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좀 볼만한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는 데스티네이션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리즈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제목에 리뷰라고는 적어놨지만 특정한 작품을 리뷰하는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리즈에 관해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픈 말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아직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영화의 영상 클립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의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였던 인물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 목숨을 잃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게 되는데 나중에 죽음이 그들을 찾아와서 어떻게든 예정대로 최후를 맞이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스토리지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의외로 여러가지 구성이 가능한 시나리오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 시리즈가 나온 게 아닌가도 합니다. 기념비적인 1편은 비행기 사고가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고등학생인 주인공들이 비행기를 타고 선생님들과 함께 프랑스로 가다가 주인공을 포함한 몇몇 학생들과 선생님이 이륙하기 전에 하차하게 됩니다. 이유는 주인공이 비행기 안에서 꿨던 꿈 때문인데요. 주인공은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물론 그런 꿈이야 개꿈이나 악몽 정도로 치부해도 되겠지만 너무나 생생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예지몽적인 부분이 있었기에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꿈에서 봤던 몇 가지 장면들이 현실에서도 똑같이 재현된다는 묘사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주인공은 자신이 꿨던 꿈이 앞으로 벌어질 사고를 예견한 예지몽이라고 확신하며 당장 이 비행기에서 모두가 내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당연히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인공의 절친한 친구였던 다른 한 명과 다른 학생들, 선생님들까지 몇 명이 비행기에서 더 내립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벌어진 주인공의 소동 때문에 이들은 다시 탑승하지 못하고 비행기가 떠나게 되는데요. 공항에서 서로의 탓을 하며 싸우던 등장인물들의 눈앞에서 이륙했던 비행기가 정말로 폭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의 예지몽이 정말로 맞아 들어갔던 것인데요. 다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하기도 하고 주인공을 이상한 놈으로 취급하며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주인공은 예지몽을 꾼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행기 사고에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아서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어 추적을 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원래는 목숨을 잃었어야 하는 운명인데 주인공의 꿈 때문에 이 운명이 한번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기분 나쁜 장의사는 주인공 일행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죽음의 사신은 모두의 죽음을 순서대로 정해두는데 만약 이 계획이 어긋나게 된다고 해도 모두가 정해진 대로 운명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새로운 계획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 모두 운이 좋아서 살아남기는 했는데 어쨌든 사신이 찾아올 테니 각오하란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장인물들에게 차례차례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대개는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과정이 황당하기도 하고 또 억지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흔히 벌어질 법한 과정이어서 보다 보면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들도 호락호락하진 않은데요. 설정상 이들에게는 죽음을 피할 단서가 주어지며 이 단서를 잘 파악해서 사고를 피할 수도 있지만 단서가 주어져도 결국 죽음이 끝까지 쫓아옵니다.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의 큰 특징을 꼽자면 주인공들이 어떤 범죄자나 괴물에게 당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죽음 그 자체로 인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정말 황당한 사고 등으로 결말을 맞이하는데 1편에서 나온 장의사의 조언대로 이들을 해치는 것은 미지의 존재인 사신, 즉 죽음 그 자체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코즈믹 호러 자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죽음으로부터 도망치지만 결국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어쩌면 인간 자체를 묘사하는 것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1편은 제작비 약 2,300만 달러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는데요. 대략 5배 정도의 이득을 봤으니 상당한 흥행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속편들이 제작될 수밖에 없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줄거리 자체는 꽤 심플하기 때문에 시리즈 대체적으로는 다 비슷한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등장인물들이 죽음에서 살아남게 되고 생존자들에게 운명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방법이 참 여러 가지란 구성입니다. 이런 심플한 시나리오에는
큰 장점과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은 속편을 만들기가 쉽다는 것, 단점은 그만큼 진부해질 수가 있다는 것. 1편은 첫 작품이기도 해서 아주 신선했지만 2편부터는 단점 부분이 좀 더 부각되었습니다. 사실 1편에서 관객들을 집중하게 만들었던 세일즈 포인트는 단순히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가도 있었지만 주인공들이 생존의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내서 다음 차례는 누구인지 또 어떻게 막을 것인지 궁리하고 그리고 최후를 어떻게든 막아내려는 주인공들과 그걸 또 피해서 찾아오는 운명을 보는 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제작자들과 제작사는 기준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어지는 속편들은 기발한 최후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물론 자극적인 부분이 세일즈 포인트가 되기는 합니다. 엄연히 이것은 공포영화 장르에 속하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시리즈를 거듭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기발해도 너무 기발해서 그 방식의 기발함이 쥐어 짜내는 듯이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1편에서도 그런 억지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지적하는 점은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나중에는 너무 자기적인 요소들이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시리즈 초반에는 어떤 여러 가지 점들이 작용해서 그것이 결국 피해자를 만드는 연쇄적인 연출이 있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이래야만 된다는 식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즉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정해진 운명이 찾아온다가 아니고 그냥 넌 어차피 그래야 하니까 이래야 돼 식의 연출입니다. 원래 데스티네이션의 또 다른 키워드는 반전으로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정말 갑자기 최후가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전도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이 시리즈에서 반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를 보러 오는 관객들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결국 죽을 것이다를 예상하기에 이들이 결말을 맞이하는 과정을 더 궁금히 여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연적인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설정보다 우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잔혹한 최후로 다가오게 된다는 반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반전 연출이 많이 줄어들면서 정말 단순히 그냥 벌어진 사고들의 나열로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연출이 조금 자기적으로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시리즈를 전반적으로 봐온 사람들에게도 이런 점은 무척이나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1편의 등장인물이자 주인공의 절친한 친구인 토드가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들 수 있습니다. 토드는 화장실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변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새어나온 물이 누군가 조종이라도 하는 것처럼 바닥을 따라 토드가 서 있는 곳까지 흘러가는데요. 영화는 토드가 화장실에 있는 라디오의 플러그를 꼽으면서 흘러나온 물이 막 토드의 발에 닿을락 말락할 때 관객들에게 그가 마치 감전을 당할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토드는 예상과는 다르게 감전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죽음을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신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토드가 욕조 커튼줄에 걸려있던 빨래를 걷어내는데 아까 변기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방향을 틀어서 다시 토드의 발 근처로 흘러갑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빨래를 걷던 토드가 물 때문에 미끄러지고 욕조 커튼줄이 토드의 목에 감기면서 목을 조르게 되는데요. 갑작스런 사고에 당황한 토드는 욕조 안으로 넘어지고 똑바로 서지 못한 채 계속 발버둥만 칩니다. 왜냐면 욕조 안에 샴푸통이 떨어져 내용물이 쏟아지면서 욕조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졌기 때문이죠. 결국 토드는 커튼줄로 인해 욕조 안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까 변기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입물을 맞췄다는 듯이 다시 변기로 거꾸로 돌아가는 연출이 나옵니다. 관객들에게는 마치 감전을 당할 것처럼 처음에 보여줘 놓고 나중에는 욕조에서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초기작들은 반전과 연쇄작용을 적절히 버무려냈지만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이런 연출이 좀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데스티네이션과 공통점이 많은 작품을 뽑자면 저는 소우 시리즈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두 시리즈 모두 속편을 거듭할수록 영화의 포인트가 변하는 모습이 좀 유사해 보입니다. 소우 시리즈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함정과 반전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우 1편은 나중에 나온 속편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범인 직소에 의해 등장인물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심리적인 긴장감이 줄을 잃었고 나중에 보여주는 큰 반전 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명작으로 뽑는 사람들도 꽤 많았지만 이후 속편들부터는 얼마나 기발한 함정이 나오는가에만 뭔가 초점이 맞춰진 것만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오는 속편들에서는 함정의 종류가 다양해지기도 하고 또 그에 따라 공포영화로서의 보는 맛은 증가했지만 1편이 심리적인 스릴감과 긴장을 팽팽하게 섞은 장르였다면 속편들은 단순히 여러가지 함정 보는 영화에 반전을 약간 첨가했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거대한 방탈출 게임을 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런 점에서는 마치 데스티네이션 시리즈가 얼마나 기발하게 최후를 맞이하는가에 집중한 것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어쩌면 제작자와 제작사도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이후에는 스토리적인 면에서도 나름 신경을 썼는데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소우 X의 경우에는 시리즈 최고의 작품이란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도 쭉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011년에 나온 5편이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았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또 두 시리즈 모두 어쨌든 만들기만 하면 그래도 수익이 보장은 된다는 공통점도 들 수 있겠네요. 아마도 그래서 속편이 꾸준히 제작된 것이겠죠. 어쨌든 제작자들과 제작사도 나름 뼈가 굵기 때문에 그들이 노린 점이 잘 맞아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평가가 어떻든 수익을 내기만 하면 되고 공포영화로서의 보는 맛도 다 챙겼으니까요. 이들이 노렸던 포인트가 충분히 어필이 되기는 했고 또 데스티네이션, 소우 하면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각자의 상징적인 점은 건질 수가 있었으니 시리즈 전체적인 면으로 본다면 손해본 장사는 아닌 셈이죠. 또 두 시리즈 모두 골수 팬들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포인트로 봐도 될 듯합니다. 혹시나 아직 데스티네이션 시리즈, 소우 시리즈를 안 보신 분이면 두 시리즈의 1편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꼭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다시 봐도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쩌다가 갑자기 영화 리뷰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혼자 횡설수설 떠들게 되었는데요. 곧 다가올 여름에 맞춰서 또 다른 영화 리뷰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4월 24일에 올라왔던 한국의 기괴 사건, 배우 방성자 사건입니다. 가끔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이라면 참 감동적이겠지만 알고 보니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면 마냥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점에서 오래전 벌어졌던 여배우 방성자 씨의 사건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1972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해 있던 한 주택. 새벽 2시에 이곳에서 큰 총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조용한 새벽에 울려 퍼진 총소리는 당연히 이웃 사람들의 귀에도 들렸고 곧 사람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집안에 들어간 경찰은 바닥에 쓰러진 남성 한 명과 이곳에 거주하던 여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정체가 뜻밖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바로 당시 유명 배우였던 방성자 씨. 경찰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방 씨는 새벽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도둑이 집안에 들어와 있었고 놀라서 집에 있던 권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합니다. 집에 권총이 있다는 것도 놀랄 일이었지만 유명 여배우가 도둑에게 총을 쐈다는 사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충격적이었다네요. 방성자 씨는 1939년 출생의 배우였으며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흔치 않던 엘리트 출신 배우였는데요. 1960년 애수에 젖은 토요일이란 데뷔작을 시작으로 신상옥 감독의 상록수에도 출연했었으며 100편이 훌쩍 넘어가는 작품들에 나온 배우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1972년에는 20명 감독의 밀녀에서 타이피스트 백옥자 역할로 출연했었는데요. 이런 여배우가 강도에게 총을 쏘는 사건을 벌였다고 하니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씨는 총포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요. 경찰들과 기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그녀가 어떻게 권총을 가지고 있었는가였습니다. 해당 권총은 45구경 권총이었다고 합니다. 방 씨가 밝힌 권총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그녀가 1965년에 출연했던 영화, 이 영화에서 소품으로 사용했던 권총이었는데 방 씨가 깜빡하고 이 권총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도둑이 들자 너무 놀라서 그만 엉겁결에 총을 발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소품 제작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총기 소품 대신 진짜 총을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꽤 그럴듯한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영화를 촬영하며 배웠다고 해도 새벽 2시경에 갑자기 벌어졌던 일인데 어떻게 도둑을 권총으로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었냐는 것. 두 번째로 이 45구경 권총은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 여자들이 사용하기엔 어려운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조준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을 방 씨가 도둑을 명중시켰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1972년이었고 영화 촬영은 1965년에 이루어졌는데 소품 반납을 어떻게 7년간이나 잊고 있었다가 도둑이 들어오자 꺼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일까요?
경찰은 그녀의 진술이 사실인지 조사하기 위해 영화 관계자를 거쳐 소품업자까지 수소문했는데요. 방 씨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소품으로 사용된 권총은 이미 반납이 되었단 것입니다. 또 영화 촬영 때는 권총 사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방 씨가 어딘가에서 따로 배우지 않았다면 실탄 장전이나 사용법을 알고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사코 자기가 한 게 맞다고만 말했는데요. 이에 경찰에서는 주변에 탐문 조사를 벌였습니다. 만약 사건이 벌어질 때 현장에 방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 다른 사람이 범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경찰은 방 씨가 단골 손님이었던 미용실에서 뜻밖의 증언을 하나 건질 수 있었습니다. 1971년부터 방 씨가 갑자기 금반지 등의 폐물을 구입했고 젊은 남성과 함께 미용실에 온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군인처럼 보였다는 목격담도 확보합니다. 경찰은 미용실에서 얻은 증언과 목격담을 토대로 방성자 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는데요. 결국 경찰의 추궁 끝에 또 다른 인물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방 씨는 사실 어느 남성과 동거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 A 씨는 모 재벌기업 회장의 자제였으며 사건 당시에는 공군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에 사용된 45구경 권총은 바로 이 A 씨의 것. A 씨에 따르면 이 총기는 원래 사촌형의 것이었으며 장교로 복무하던 사촌형이 제대를 하며 가져왔다가 반납을 하지 않고 있길래 자기가 몰래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방 씨의 집에 보관해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당일 A 씨는 휴가 중이었기에 방 씨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교제 중이던 방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음에도 그는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일까요? 결국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방 씨는 재판정에서도 줄곧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둑을 쏜 것은 자기가 맞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가져온 것은 A씨가 맞지만 사건 당시에 총을 쏜 것은 바로 자신이었으며 A씨는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씨의 매니저 말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총을 쏜 적은 없으며 A씨가 총을 사용했고 도둑에게 명중하자 덜컥 겁이 난 A씨를 위해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방성자가 죄를 다 뒤집어 썼단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자기가 쏜 게 맞다는 방 씨 때문에 결국 검찰 측에서는 이런 제안을 건넸습니다. 사건에 사용된 총기와 똑같은 빈 총을 가져올 테니 그때 어떻게 총을 쐈는지 재현해보란 것이었는데요. 검찰에서 방 씨에게 해당 총을 건넸지만 자기가 총을 쏜 게 맞다던 그녀는 사용법을 전혀 몰랐고 결국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게 됩니다. 방성자 씨는 총포법 그리고 범인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총을 쐈던 A씨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A씨는 항소했으며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갔다고 하네요. 이렇게 어느 여배우의 집에서 울려 퍼졌던 총성 사건은 뜻밖의 사실만을 남긴 채 종료되는 듯 보였습니다. 방 씨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대체 왜 거짓 자백을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녀는 A씨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이 사건을 아름답게 봐줄지 추하게 봐줄지는 전적으로 기자들이 쓰는 기사에 달려있으니 실형까지 각오하면서 연인을 지켜주려고 했던 내 사랑을 아름답게 봐달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참 감동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말이었지만 이내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반전됩니다. 두 사람의 동거는 1971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방 씨는 재벌 집안의 자제였던 A씨와 함께 앞서 말했듯이 폐물 구입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가정을 꾸릴 계획이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A씨의 아내와 나머지 가족은 해외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방 씨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녀도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변의 조사와 취재까지 모두 끝마친 기자들은 방 씨와 A 씨의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전부 알고 있었고 그녀가 기자회견에서 남겼던 사랑에 관한 말이 당연히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이후 A 씨는 가족이 있는 해외로 돌아갔고 방 씨는 그렇게 한국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는데요. 1970년대는 상당히 혹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잘 나가고 있던 여배우가 이런 부적절한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대중들의 시선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방 씨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연예계를 떠나며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방 씨의 행적에 관해선 여러 가지 말이 떠돕니다. 한 가지 설은 그녀가 배우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 술집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유명 여배우가 부산에 술집을 차렸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그녀에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그녀의 돈을 노렸던 사기꾼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설은 그녀가 부산에 내려간 것은 맞는데 술집은 아니고 그냥 작은 가게를 차렸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이 설 역시도 결말은 이전 설과 똑같은데요. 유명 여배우가 가게를 열었다고 하자 투자를 하겠다며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방 씨가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역시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가설의 공통적인 결말은 이렇습니다. 전 재산을 잃게 된 방성자 씨가 집도 없어지게 되자 길에서 먹고 자는 노숙 생활까지 하다가 어느 수녀원에 달려있는 부산의 무료 요양소에 입소했고 옛날에 알았던 폐결핵이 다시 재발하게 되면서 1983년 43세를 일기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최후에 관해 알려진 이 얘기가 완전히 틀렸다는 주장도 존재하는데요. 방성자 씨가 1989년까지 생존하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거론되는 것은 1989년에 제작되었던 문효송 감독의 영화 잡초들의 봄인데요. 국내 영화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와 또 다른 영화 페이지인 시내21에 나온 영화 정보에 따르면 실제로 이 영화 잡초들의 봄 출연진 중에 방 씨의 이름이 있고 그녀가 혜련이란 이름의 배역으로 출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방성자 씨가 실제 사건의 당사자인 방 씨와는 이름만 같은 사람, 즉 동명이인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 이후에는 행방 자체가 묘연해졌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인터넷 등이 있던 시기도 아니었으니 그녀의 이후 인생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아 참 혼란스럽기도 하네요. 그야말로 비운의 여배우가 아니었나 합니다. 사건의 재판 이후 기자회견에서 방 씨가 남겼던 아름답게 봐주세요라는 말은 유행어가 되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그녀가 A씨가 잘 사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던 것을 보면 아마도 정말 A씨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어쩌면 배우로 데뷔하지 않고 쭉 교사로서 지냈다면 이런 기구한 결말을 피할 수 있진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실형까지 받으려던 그녀의 순애보가 대단하기는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만 같아서 꽤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의 기괴 사건, 배우 방성자 씨 사건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은 4월 27일에 올라왔던 세계의 기괴 사건 아시아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사건 사고 이야기를 많이 접하다 보니 국내만이 아닌 해외 사례들도 여러가지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저번에 소개했던 세계의 기괴 사건 1편에 이은 해외에서 벌어진 여러 기괴한 사건들, 세계의 기괴 사건 아시아 편입니다. 1979년 1월 6일 싱가포르 게일랑 바루 36살의 남편 탄 쿠엔 차이와 37살의 부인 리 메이 잉은 58블록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버스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는 검표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직장에서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들 부부에게는 4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첫째인 탄 콕펑은 당시 10살이었고 둘째 아들 탄 코키는 8살, 셋째 아들 탄 콕수는 6살, 막내딸 탄 친니는 이제 5살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많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보통은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이 남아서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야 했지만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만 두고 먼저 출근해야 했습니다. 대신 부부는 집에 나온 지 30분 정도가 지나면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들을 깨웠는데요. 아이들도 이에 익숙해졌던 탓인지 알아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내 남매가 함께 등굣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도 역시 똑같이 부부가 먼저 출근하고 아내가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이 혹시나 너무 깊게 잠이 들었나 싶어서 실내인 줄은 알지만 이웃집에 대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아이들이 깊게 잠든 것 같으니 혹시 현관문을 크게 두드려서라도 아이들을 좀 깨워줄 수는 없겠냐는 부탁을 남겼는데요. 이웃은 아내의 부탁대로 현관문을 크게 두드렸지만 역시 집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웃이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는지 혹은 아내가 이웃에게 확인했는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웃에게 부탁을 했으니까 아이들이 늘 하듯이 알아서 잘 갔겠지
할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시 마음속에 찜찜함이 남아 있었는데요. 부부는 오전 10시경 시간 여유가 좀 남은 관계로 집에 들러 아이들이 잘 갔는지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부부가 들어간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학교에 잘 등교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다가 화장실의 문을 열어본 아내의 비명소리가 남편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화장실 안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했는데요. 네 남매 모두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화장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전부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묘한 것은 시신들의 상태였는데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서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첫째의 시신이 제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첫째가 격렬하게 저항했던 듯 보였는데요. 경찰은 사건 시각을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집을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범인이 집에 들어와 사건을 저질렀다는 뜻이었는데요. 바꿔 말하면 범인은 그 시각에 부부가 집에 없고 아이들만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아이들이 문을 열어줄 정도의 사람, 즉 부부의 지인들 중에 용의자가 있다는 예상이 모아졌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의 조사가 끝나기도 전인 2주 뒤 부부의 집에 기묘한 편지가 한 장 도착합니다. 춘절 기념 그림이 그려진 엽서였는데요. 문제는 이 엽서의 내용이 무척이나 기괴하단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식은 가질 수 없겠네 라는 조롱과 함께 뒤에는 웃음소리를 그대로 적어놨고 엽서를 보낸 발신자 이름에는 살인자라고 버젓이 적어놓은 누가 봐도 범인이 보낸 기괴한 메시지였던 것인데요. 특히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없겠다는 조롱은 이들 부부의 사정을 훤히 아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면 부부는 넷째 막내딸을 가진 뒤에 더 이상 자식을 갖지 않기 위해 수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엽서로 인해 이 사건의 범인이 이 가족을 아주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일 것이 확실시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첫째의 손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들이 있었지만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분석이 어려웠는데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전부 조사해도 이렇다 할 혐의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나중에 다시 자식을 가졌으며 2021년에는 이들의 이웃 중 한 명이 새로운 사실을 제보해서 다시 재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사건이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1982년 한 남성이 대만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5월 21일 그는 군사법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는데요. 남성의 이름은 리시커, 한자로는 이사과였습니다. 그의 혐의는 무장은행 강도 및 살인이었습니다. 1927년 중국의 산둥성 출신이었던 리시커, 그는 전쟁 도중 대만으로 건너온 뒤 1959년 전역하여 택시운전 등으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는데요. 손재주가 좋았기 때문에 이웃들은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그에게 종종 수리를 맡기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분명 리시커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계 유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을 하며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살아가는 것도 빠듯하고 빚을 갚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신문에서 이런 소식을 보게 됩니다. 수천 장의 채권들이 몇몇 고위층의 비리로 인해서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단 것인데요. 이때부터 리시커는 나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은행을 털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1980년 그는 타이베이 경찰 리성위안을 살해한 뒤 경찰들이 지니고 다니던 권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가 리시커의 체포 이후 그의 소행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 그는 자신이 목표로 하던 은행을 1년 동안 드나듭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수나 경비원들의 동선, 사람이 한가한 시간대를 주로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리시커가 사건을 저지른 것은 1982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경비원이 현장에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가발과 모자,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은행에 온 리시커. 그는 직원을 위협해 은행에 있던 돈을 털어가고 직원에게 총을 쏴 부상을 입힌 뒤 도망칩니다. 리시커의 이 사건에는 기묘한 점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기묘한 점은 바로 대만 경찰의 실책입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서 그의 외모와 타고 달아난 자동차 등을 수배했는데요. 사건 발생 23일 후에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진범 리시커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검거된 사람의 이름은 왕잉센, 역시 택시기사였고 외모와 억양 등이 흡사하다는 이유로 검거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나중에
중에 숨진 채 발견된 것인데요. 경찰은 왕 씨가 갑자기 도주해 다리에서 뛰어내렸고 그렇게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왕 씨의 신체 곳곳에는 고문을 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자기 아버지가 체포되어 있는 동안 구타를 당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를 고문하는 데 앞장섰던 경찰 천이왕은 도주했다가 나중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진범인 리시커가 체포된 것이 누명을 쓴 왕잉센이 숨진 지 겨우 몇 시간 뒤였다는 것입니다. 리시커는 체포된 뒤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와 경찰들에게 썩은 부자들의 돈을 빼앗고 싶었다 라고 말했는데요. 또 그는 은행에서 털었던 돈을 자기만 쓰려고 한 게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이들의 집안을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시커는 5월 26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두 번째 기묘한 점인데요. 리시커가 체포되며 남겼던 부자들은 썩었다는 말과 더불어서 자기 혼자만 그 돈을 가지려던 것이 아닌 형편이 어려운 친구의 집안까지 생각해줬다는 점으로 인해 그가 곧 대만의 로빈 후드라고 칭송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는 그의 모습을 본딴 동상까지 만들어져서 리시커가 비록 강도짓을 벌이기는 했지만 그는 의적이었다는 쪽으로 의견이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그가 이 사건 전에 애꿎은 경찰을 해쳤던 것 역시도 그 경찰이 사실 다른 나라의 스파이였다는 루머까지 만들어가며 범죄를 미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의 후일담이 더 황당한 사건 같네요. 1985년 인도의 뭄바이에 위치한 시온 지역, 이곳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남성은 이 근처를 돌아다니던 노숙자였는데요. 끔찍하게도 머리 부분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흉기는 바로 근처에 놓여있던 바위 덩어리, 약 30kg 정도가 넘어가는 무거운 바위로 머리 부분을 공격당해 숨진 듯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혼자 다니는 노숙자였기에 그가 누구였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증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 사건은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벌어진 것인데요. 이 피해자 역시 앞선 피해자처럼 노숙자였고 범행을 당한 방식 또한 똑같았습니다. 무거운 바위 덩어리로 공격당한 상태였고 마찬가지로 홀로 남겨진 노숙자였기 때문에 사건을 증언할 사람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사건이 2년 동안 12건이나 벌어집니다. 사건이 주로 벌어진 지역은 첫 사건이 벌어진 뭄바이의 시온과 킹스 서클이란 지역이었다고 하는데요. 범인은 용의주도하게 홀로 다니는 노숙자만을 상대로 똑같이 근처의 무거운 돌 등을 이용해 범행을 벌였습니다. 이 기괴한 방식으로 인해서 정체불명의 이 범인은 이후 스톤맨이라 불리게 되는데요. 이 스톤맨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누군가 자신의 근처에 와 있었고 양손에 커다란 뭔가를 들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요. 직감적으로 그가 스톤맨임이 느껴졌고 가까스로 도망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뭄바이 경찰은 6번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진 일련의 모방범죄나 불량배들의 소행으로 생각했지만 이후에는 이것이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범죄임을 파악합니다. 대대적으로 주변에 노숙인들이 모이는 곳을 점검하고 되도록 사람이 없는 곳에서 노숙하지 않길 권했지만 모든 노숙자를 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1988년 중반 기묘하게도 사건이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조용하던 스톤맨은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1989년 여름 캘커타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캘커타의 첫 번째 희생자 역시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혼자서 잠을 자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6개월 동안 또 10건이 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스톤맨이 이번엔 캘커타에 등장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가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뭄바이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완전히 흡사했기에 최소한 이 사건에 관해 아주 잘 아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주로 늦은 시각에 이루어졌다는 점, 또 혼자서 자는 노숙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무기로 쓰였던 것이 아주 무거운 바위나 콘크리트였기에 가해자가 아마도 아주 키나 덩치가 크고 힘이 강한 남자였을 것으로만 예상할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수많은 용의자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범을 찾는 데는 실패하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기묘한 것은 2009년 2월 아삼주의 구아하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보고된 적이 있단 것인데요. 혹시 스톤맨이 아직도 살아서 활동 중인 것일까요?
마지막 사건은 1988년 홍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1988년 3월 한 여성이 경찰서에 변호사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실종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실종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으며 아마도 죽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예상하는 범인은 놀랍게도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신고를 하러 온 여성의 이름은 푸메이링,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푸탕. 그녀가 범인으로 지목한 어머니는 마지에지였습니다. 실종된 푸탕은 사건 당시 58세였으며 그의 아내 마지에지 역시도 동갑이었습니다. 푸탕은 플라스틱 염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두 딸들 중 막내는 결혼하여 다른 나라에 있었고 장녀인 푸메이링이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심하게 싸우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2월 22일 아침부터 어머니만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물었는데요. 어머니는 너희 아빠 죽었다 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딸은 처음엔 당연히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한 달 넘게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가택을 조사했는데요. 집안 여기저기에서 미세하지만 아주 많은 혈흔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실종된 푸탕의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집안 내에 수많은 혈흔이 발견된 것은 상당히 수상했습니다. 아내를 조사하려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는데요. 왜냐면 아내 마지에지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경찰은 그녀를 조사해 여러 가지를 알아낸 뒤 마지에지를 체포하고 공범 몇 명을 더 체포합니다. 마지에지와 함께 붙잡혔던 공범은 그녀의 동생 마시엔관 그리고 시즈밍, 양지중이란 두 남성이었습니다. 이 두 남성은 동생 마시엔관의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마지에지를 포함한 4사람은 집에서 자던 남편 푸탕을 습격해 밧줄로 묶어놓고는 부동산을 처분했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눈이 가려진 푸탕은 처음엔 이들이 강도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이들이 내연녀와 헤어져라 하고 말한 것을 듣고 이내 아내가 벌인 음모란 것을 알아챘다고 하네요. 푸탕은 자기가 불륜을 저지른 적은 맹세코 없으며 당신들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 돈도 줄 수 없다고 저항합니다. 결국 몸값을 좀 낮춰서 절반이라도 달라고 말했지만 역시 푸탕은 들어줄 생각이 없었고 4사람 중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는 결국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푸탕은 아내만 남은 것을 보고는 배가 고프다고 소리쳤고 아내 마지에지는 남편에게 줄 죽을 끓여왔는데요. 어느새 남편은 묶여있던 줄을 풀어놓은 상태였고 이내 2사람은 몸싸움을 벌이다가 아내가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맞아 남편이 숨지게 됩니다. 남편의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없던 그녀는 철물점에서 전기톱을 사왔는데요. 하지만 마씨는 전기톱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결국 집안 여기저기에 혈흔이 남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후에 그녀가 벌인 행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눠진 남편의 시신을 오븐에 넣었습니다. 또는 냄비 등에 넣어 가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뒤 여러 개의 봉투에 나눠 담아 몰래 유기했다네요. 더 용의주도한 것은 집안 여기저기 튀어있던 혈흔을 일일이 제거하기가 어렵게 되자 꾀를 냈던 것인데요. 빨간색 물감을 대량으로 물에 타서 붉은색 물을 만들고 이것을 혈흔이 튄 곳 여기저기에 겹쳐 적신 다음 얼룩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를 불러서 지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만한 흔적은 다 지울 수 있었지만 경찰이 자세히 조사하자 전부 밝혀진 것이었다네요. 마씨가 범행 사실을 전부 자백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녀가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자백대로 남편 푸탕이 죽은 것은 맞긴 맞고 또 집안에서 혈흔이 많이 발견된 것은 맞지만 중요한 남편의 시신을 찾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던 데다가 집안에서 발견된 혈흔이 남편의 것이 맞는지 당시 기술력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하네요. 결국 법정에서는 그녀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나머지 공범들도 감금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정리해서 배심원들에게 넘겼습니다. 단 마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고 무죄 판결이 날 경우에는 풀려날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무죄 판결은 무조건 배심원들의 선택이 만장일치일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합니다. 6시간의 배심원 회의 끝에 5대2로 유죄 판결이 났고 마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일반 감옥 대신 치료감호소에 무기한 수용됐습니다. 그녀가 수용된 곳은 시우람 치료감호소였는데요. 이곳에서 몇 년간의 치료를 받고 나서 그녀는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1995년에 퇴원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의 이름을 따서 코닐 가든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피해자인 남편 푸탕의
명의 시신이 마씨의 동생 마시엔콴의 냉동고 안에서 발견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자료를 검색한 결과 남편의 시신은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의 여러가지 기괴한 사건들 중 아시아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계에서 벌어졌던 여러 기괴한 사건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기괴 사건 아시아 편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아직 일교차가 크지만 이제 날씨가 제법 덥네요. 곧 다가올 여름에도 좋은 영상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채널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번 달도 다들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4월의 몰아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